보완 처분은 나중에 학기 말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 보완 처분과 형벌의 기본 원리가 다르다 그래서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보완 처분은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부과되는 제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제재라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구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다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가 보완 처분이고 보완 처분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형벌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약간 애매한 그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 문제, 실체법과 절차법. 조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라. 근데 그 범죄와 형벌의 내용, 즉 실체에 대해서 법률로 정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범죄를 확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형벌을 정하는 과정, 이 절차에 대한 규정은 조형법정주의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인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조형법정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는 그걸 반드시 법으로 정하고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소송법에 관한 규정이라도 처벌이 결정되는 중요한 규정이고, 그렇다면 그 또한 소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입법례에서 2007년에 거기 44페이지 중간 밑줄 친 부분 보면은 2017년 12월에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요. 예, 거기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이 점은 이러한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 측면을 고려해서 그 공소시효에 관한 연장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로 정해서 명확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44페이지에 있는 2015도 1362 사건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미성년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로 이 형사소송법처럼 이렇게 공소시효를 없앤 그 법 개정이 이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세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그 중간에 밑줄이 예전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부칙을 둔 게 있고, 이 법에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헌법의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또 중간 얘기는 뭐냐면, 성폭력 처벌법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인데요. 특별법에 이제 그 상대가 되는 게 일반법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특별법이 우선하지만 특별법에서 뭐라고 정하지 않으면 일반법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일반법의 입법례에서 공소시효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은 입법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에서도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은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상 소급표 금지 원칙을 인정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5페이지는 판례 변경. 그러니까 이제 법률의 변경, 법률의 개정, 법률의 제정은 소급해서 입법할 수도 없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조형법정주의인데, 법률이 아닌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소급표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제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일부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대법원이 거기에 응답하는 형식의 판례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같은 법률인데 그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에서 내 사건 전까지는 무죄라 그랬는데 갑자기 나부터 판례를 변경해서 유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왜 하필 나부터? 그러면 분노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심리학에. 근데 그 줄 길게 서 있는데 요즘 학생들 너무 착해갖고 엘베 탈 때도 한 줄로 서 있더만요. 참 우리 학생들이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모범적이라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탄다든가 심지어 2층에서 1층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착한 것과도 별개 문제 같아요. 2층에서 1층 내려가면서 어떤 학생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에 있으니까 뭐 제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요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좀 민망했는지 남학생들이었는데 한 학생이 이게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 그랬더니 같은 있다 했더니 등록금 냈잖아 이러더라고요. 본 좀 빼야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차라리 아무 말도 말지 더 씁쓸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누가 끼어들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중국에 관광 갔더니 그 후로 이제 중국 갈 생각이 사라졌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예의가 없잖아요. 막 밀치고 막 들어와. 몰래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밀고 들어와 막. 저 대만에 가면 대만 이 박물관 이름이 특이한데 하여튼 국립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옛날 중국의 진짜 유물은 장개석이 모택동하고 전쟁할 때 저 대만으로 다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엄청난 유물들이 있거든. 너무 많아서 또 돌려가면서 전시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상당히 신기한 유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콱 밀더라고. 중국 사람이 자기가 보겠다고 보고 있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예의가 없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새치기라는 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줄을 길게 서 있었는데 누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제일 화나는 사람은 그 바로 뒤에 사람이래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저 앞에서 한 명 끼어드나 안 끼어드나 뭐 화는 나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덜 느끼는데 바로 다음 내 순서인데 앞에 끼어들면 제일 화가 난다는 거죠. 그것처럼 아니 왜 판례를 바꾸는데 하필 나부터 그러냐,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바꾸더라도 판례 변경은 하되 판례 변경하게 된 사건까지는 종전의 판례대로 하고 그렇게 판결하고 그 다음 사건부터 이제 변경된 판례를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판례가 법률은 아니지만 판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법적 안정성 얘기를 했는데요. 판례를 바꾸려면 대법원 전원이 합의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도 나름의 법률과 같은 법률 못지않은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항변하기를 판례를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뜻밖의 판결을 내리면 이른바 이제 법적 안정성 차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판례 변경도 법률의 변경처럼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학설 또 이론적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은 그 책에 정리해 놨지만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라고 해서 판례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거기 31번 문단 보면 이제 물론 판례는 그 다음 판결, 그러니까 어떤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유사한 사건에서 그 다음 판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다르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 효력이 있긴 해도 그게 법에 의한 어떤 법률과 같은 구속력, 강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법률에 정하라는 거지 판례까지 죄형법정주의의 범위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당 부분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가 형법이나 관련 처벌 법규를 보면 몇 년 이하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럼 몇 년 이하에서 법관이 이제 몇 년 이하로 선고하진 않잖아요. 뭐 절도죄가 6년 이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6년 이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3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법정형이라는 건 이제 법이 정한 형벌의 범위, 굉장히 넓은 범위, 뭐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 그러면 처벌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벌을 선고형이라 그래요. 뭐 형을 선고한다 그러잖아요. 선고형. 그러니까 법정형이 있고 선고형이 있고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하거든요. 선고형.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이른바 처단형이라는 말이 좀 살벌한데 처단형이라는 말은 역시 일본식 한자를 써서 단어는 살벌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법정형은 모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처단형은 그 사건에서 이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담당한 법원이 쓸 수 있는 형벌의 범위란 뜻이거든요. 이게 처단이라는 게 말이 살벌하지만 쓸 수 있는 범위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 말이라 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설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말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단계가 법정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고 모든 절도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벌의 범위를 법정형 6년 이하고요. 근데 뭐 지난번에 초코파이 좀 훔쳤다고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형벌의 범위. 보통은 이제 법정형의 범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법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제 범위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처단형.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범위 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법관이 선고하는 형벌을 선고형이라 그러는데 법정형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뭐 옛날 말로 판사복이라 그랬어요. 판사복. 판사를 잘 만나면 형이 낮아지고 판사를 잘못 만나면 형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A 판사 만났더니 징역 10년 근데 B 판사는 징역 3년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양형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양형 기준을 바꾸는 건 또 어떤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범죄했을 때 시점의 양형 기준이 재판할 때 보니까 더 무거워졌다. 이것도 나한테 불리하니 소급표를 인정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역시 형식적인 결론인 것 같지만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정하라는 것이고 그 법률에 정할 때 소급한다는 입법을 하면 안 되고 또 소급 적용도 안 된다 이런 건데 법률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판례나 양형 기준 등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상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적정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성은 이제 법률에 정하긴 정하는데 이 법률이 말도 안 되게 과하면, 그러니까 좀 과하면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습관상 과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과한다는 게 이제 통과한다 할 때 그 과자거든요. 지나가 버렸다, 지나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내용이 지나치면 안 된다. 어떤 그 범죄를 규정하거나 형벌의 정도가 사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범죄로 하거나 아니면 그 작은 범죄인데 형벌이 무겁거나 제가 저번에 농담처럼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지만 몽고 징기스칸의 법률은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이 사형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둑질을 해도 사형, 뭐 이웃에 대해서 험담해도 사형밖에 없어요. 요즘 문명국가에서는 그게 힘들죠. 우리가 이제 책임의 원칙도 얘기했지만 범죄의 그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형벌이 비례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률로 정했으니 뭐 내용이 어찌됐든 상관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되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적정성이 어느 정도가 적정성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형법의 위치 등에서 얘기했던 형법이 과연 보충적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최우수단의 성격을 갖는가 이런 것 등등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46페이지에 35번 문단에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 한두 개만 잠깐 말씀드리면 뭐 어쩌다 보니 두 개 그 판례는 이제 간통죄에 대한 것인데요. 2008 헌가 13은 이제 그 적정성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하나의 그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법치국가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할 때 죄의 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인데 왜 법치국가를 얘기하는가 그랬을 때 그 죄형 법정주의도 물론 이제 법률에 헌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법치국가가 이제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유언제청 결정은 지난번에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형법이 과잉금지, 비례 원칙, 그래서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만 그것도 다른 수단으로 효과가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런 점은 이제 처음에 유권에서 국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최후 수단이다, 보충적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형법 이론에서 이른바 학설로만 얘기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판결문에서도 이미 다른 판결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최후 수단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시면 특정한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강제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은 빠지기 쉽지만 자제되어야 할 낡은 본능이다. 이거 뭐 되게 예술적이죠, 판결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설가가 되신 판사가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괜찮잖아. 다 너무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튀는 행동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 흔히 이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보수 진보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서의 보수 진보를 얘기하면 법률가들이 가장 보수적인 편이죠.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데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판결문 보시다 보면 날짜를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2025.9.24. 이렇게 써야만 된다고 생각해, 판사들은. 그런 규칙이 어디 있어? 법률에도 없고 국어법에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관행인데요. 판결문 쓸 때 날짜는 연월일 안 쓰고 점점점 해가지고 쓴다.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고치려고 해요. 아무튼 상당히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도 뭔가 튀는 문장을 꺼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법률가가 되려는 젊은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따라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적절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과거의 관행만 그대로 따라가는 건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이 판사는 이렇게 나름 판결문에 본인의 문장력을 막 발휘를 했어요. 답답해서 이제 아예 소설가로 뛰쳐나와서 소설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법률가에 대한 이미지가 뭐 당연히 법률가는 뭔지 법률가스러운 말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고치시라 해서 이런 걸 하나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2009 헌바 17이 이제 그 간통죄를 폐지하게 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요. 거기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적정한지라는 걸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간통죄 처벌 규정이 뭐 죄형법정주의라든가 법치국가 원칙 이런 것 등에 직접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적정한 내용인가.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과잉하다, 좀 지나쳤다. 이런 행위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쳤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도 다수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법이라는 것은 결정하는 역할인데 사법의 결정이 반드시 옳다거나 언제나 정의로운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의 사회에서의 살아가는 과정이죠.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항상 정의롭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재 결정의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그 자체가 옳다 이건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적정한지, 뭐 예를 들면 그 47페이지 각주 1번을 보시면 그 간통죄의 과거 처벌 규정이 있을 때는 징역형만 있었거든요. 벌금형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처벌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생각인 것이죠. 여전히 뭐 찜찜함은 있죠. 과연 이게 보편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법률가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 이유 내지 그 근거라면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했지만 항상 법적인 어떤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말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뭐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뭐 이러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조건 되는 건가? 법 이전에 어떤 예의나 서로 간의 존중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뭐 일부 이른바 강성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이 법 이전에 더 중요한 어떤 상호 간의 존중이나 이런 것은 도대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이런 얘기하는 게 무척 조심스러운데 정치적 입장이 아니고 법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좀 왜곡된 현상이에요. 법으로 문제 없으면 다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점점점 각박하게 하는 거죠. 쪼꼬파이 좀 훔쳤다고 법대로만 하자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근데 이 법률가의 사고방식이나 법적인 견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판단에서 그러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의 모든 판단보다 항상 우선된다거나 더 옳은 것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법률적 판단 외에 사회윤리적 판단도 있는 것이고 뭐 법에서 간통죄가 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간통해도 되는 거나 이건 절대 아니듯이 전혀 다른 차원의 판단과 결론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 형법 조문의 구체적인 해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47페이지에 형법의 적용 범위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띄워도 흐려갖고 제가 안 띄워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형법을 뭐 여러분이 지금 뭐 검색해봐도 나오지만 목차를 보면 이제 1편 총칙, 2편 각칙이고 1장이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형법의 적용 범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형법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이 죄는 범죄부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른바 총칙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절차적 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적용 범위부터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형법 1조 1항은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의한다도 왜 의한다라고 할까? 의한다 이렇게 한글로만 써놓으니까 의자가 뭔 의자일까? 이게 따를 의자거든. 의지한다 할 때, 의존한다 할 때, 그러니까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요즘 말엔 맞습니다. 이게 저 혼자 뭐 우리말 사랑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최근의 입법은 이렇게 합니다. 옛날 한자 말이니까 한자로 써놓으면 그 글자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의한다.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겠지만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해서 이른바 법률로 범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정하라는 것, 그 다음에 행위시라는 말은 이제 소구표는 인정되지 않는 것, 이런 점 등을 설명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고인에게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구표는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1조 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2항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구표를 인정하는 내용인데 1조 2항에서는 전에 이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뭔가 지나치게 행위자를 봐준 것 같죠. 1조 1항에 따르자면 법률이 나중에 유리하게 바뀌어도 어쨌든 행위 당시에는 처벌법규가 있었으니까 처벌하고 또 원래 그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해도 될 텐데 1조 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범죄 후라는 말은 이건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릴까 말까 실행 행위를 종료한 걸 말하고 범죄 결과 발생을 포함하지 않는다. 뭐 간단한 쉬운 예로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는데 이건 실행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곧바로 죽지 않고 뭐 치료받다 죽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결과 발생 시점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람을 칼로 찌른 시점과 실제 그 사람이 죽은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하필 그 사이에 법이 변경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실행행위시를 기준으로 범죄 후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죄 후 그러면 그냥 지나치면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느냐는 또 이런 해석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얼핏 보면 구체적인 것 같지만 계속 해석이 필요한 게 법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률가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가를 꿈꾸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무리 AI가 어쩌고 해도 법률가의 역할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AI 때문에 미국의 현상인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게 20대인 게 뭐죠? 그 어떤 직업 영역에 따라 취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연령에 따라서 오히려 40대는 취업이 잘 되는데 20대가 취업이 더 잘 안 된대요. 그게 AI는 단순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에서는 AI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40대쯤 되면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뭔가 판단도 해야 되고 경험에 따라 어떤 결정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AI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이다. 그럼 우리 40대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힘들죠, 요새. 뭐 우리 아이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막막하죠. 저도 뭐라 할 말이 없고 저더러 자꾸 꽂아달라는데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랬다가 또 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농담으로 그래요. 농담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또 여기 고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뭐 도움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뭔가 그래서 단순 지식이나 단순히 어떤 시켜서 하는 일 이런 쪽에 보다는 뭔가 참 말하려니까 참 뭐죠 주저하게 됩니다만은 AI가 할 수 없는 일, 뭐 심지어 뭐 엉뚱한 얘기긴 한데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뭡니까 도배한다든가 AI 가서 도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뭐 타일 깐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단순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뭐 분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너무 막연한 얘기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하면서 참 힘이 없습니다만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데 누구나 창의적이 되고 싶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간단한 단어 같아도 간단한 표현 같아도 계속 해석이 필요하다. 범죄 후라는 것은 실행 행위를 기준으로 범죄 후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이 변경됐다고 했을 때는 그 법률은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과 차이가 있어서요. 법률뿐 아니라 명령, 규칙 등 하위 규범도 다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법률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의 변경만을 말합니다. 요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거 여러분하고 법조문을 드디어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데 왠지 여러분이 전공이 아니니까 낯설어서 로스쿨생이라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여러분하고는 이걸 얼마나 자세히 해야 되나 약간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이제 신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형의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행위시법인 구법, 죄형법정주의 원칙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공소시효도 형이 가벼워지면 그 가벼워진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도 판단한다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행위자에게 유리한, 행위자라고 하면 범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법이 왜 자꾸 범죄자에게 유리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자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법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1조 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집행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고 재판까지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걸로 법이 바뀌면 석방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그냥 그 사람은 형기를 마치고 그 다음 사람부터 처벌하지 않으면 될 텐데 어쨌든 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소급표금지 원칙이나 형법의 보호과제나 보장과제 이런 측면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든다. 아, 이미 뭐 범죄했고 재판까지 다 받아서 뭐 형을 이미 집행 중인 사람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건 폐지하자 그러면 폐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 형법 자체가 1조에서 행위자, 뭐 범죄자이기 전에 시민에게 유리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체감하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늘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자유주의 정신에 따른 형법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국가 권력에 의한 시민의 통제보다는 시민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그런 법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늘 얘기하지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이제 다만 그 전에 약간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형집행을 면제하는 이 규정은 재판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점도 고려했다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약간 현실적인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재판 확정 후라는 것은 재판이 일반적인 불복, 이의제기 등의 불복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사정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형사절차법, 소송법적 개념이죠. 더 이상 상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 법률의 변경, 아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의할 것은 49페이지 첫 번째인데요. 범죄 구속 요건은 변경되지 않고 형벌만 가벼워진 경우는 무슨 와인이요? 1조 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1조 3항을 정확하게 보면 1조 2항과 다르게 2항에서는 그 처벌 규정이 없어지면 처벌하지 않고 형이 가벼워지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3항에는 형이 가벼워지면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경우만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처벌 규정이 즉 구속 요건이 없어지거나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언제나 뭐하는 이게 사이버 수사대를 보내가지고 압수수색 체포 후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80명이 화장실 한 개 쓰는 수용소에 가두든가 해야지.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뭔 얘기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하여튼 모르겠네 어디까지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뇌세포가 손상당한 거야 지금. 49페이지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집행만 안 한다. 즉 형을 선고받은 사실, 속칭 이른바 전과는 그대로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어정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9페이지 보면 이것도 이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법 해석을 할 때 항상 어떤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그 구별하는 사고는 이렇게 뭐 법 해석할 때 기술적 방법으로는 1차적인 것이고 또 우리 삶 자체에서 우리가 구별할 건 구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49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거는 이제 법 해석할 때 일종의 법 해석의 방법으로서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소년법이 개정되어서 그 행위 당시에는 소년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소년이 아닌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19세 미만이라서 기억이 없나요? 19세 미만, 이건 농담입니다. 미리 농담이라 그러지 여러분이 너무 진지해갖고 한참 농담하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농담이라 하면 짜증낼까봐. 근데, 왜 20세에서 19세로 낮췄을까? 우리 대학교 1학년생들 술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닐까? 옛날에 20세 때는 지금도 대학교 1학년들 중에 술 못 먹는 친구들 아직도 있죠. 그죠? 만 나이로 따진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농담이고 뭐 세상에 대학생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대학생들도 1학년은 술 못 먹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법을 그대로 지키자면. 근데 이제 사실은 뭐 20대 19세는 이제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대학생들인데 명색이 대학생인데 1학년은 선거 못 했었거든요. 20세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요 소년법은 맥락은 다르지만 이제 미성년자 나이라든가 어떤 소년이냐 아니냐 선거 연령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소년법에서도 소년의 나이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19세 미만에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른바 소년들에게 유리한 것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행위 당시 소년이었고 제 1심 때까지도 소년이었는데 즉 19세 미만이었는데 뭐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이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 2심 항소심 때는 이 친구가 19세 몇 개월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소년이 아니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소년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정기형이라는 걸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정형이 몇 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인이라면 당연히 콕 찍어서 3년, 2년 이렇게 선고한다 그랬는데요. 소년만큼은 3년 이하, 뭐 1년 이상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형법정주에 어긋난 거 아닌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소년에게 유리하게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성인이라면 3년을 선고해야 될 사건에서 3년 이하,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범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해가지고 이 소년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했다면 석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보다 유리한 규정이죠. 성인에겐 이런 게 없습니다. 소년에게만 부정기형이라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형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딱 하나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인보다 소년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취지라서 이런 건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1심 선고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원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서 이 친구가 이제 소년이 아닌데 바뀐 법에 따라서 원심 법원은 또 그냥 바뀌기 이전 법에 따라서 여전히 소년으로 보고 제2심 법원에서도 부정기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볼 때 이건 잘못됐다. 이건 또 왜 이러나?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뭐 피고인이나 행위자에게 유리하다 해서 늘 그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 또는 소급표 이런 얘기가 형법에 관련한, 그러니까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률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소년법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소년법에서 나이가 변경된 것은 형법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성범죄를 2번 이상 범했을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걸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소년으로서 보호처분받은 건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서 뭐 사회적 사실로서는 범죄한 거지만 법적인 결론으로서는 어쨌든 범죄 횟수에 들어가진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년법과 형법은 엄연히 다른 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영역에서의 법률의 변경 이런 걸 말하는 거지 형법 영역, 즉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련되지 않는 법률의 변경까지 항상 소급표라든가 이런 원칙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일반 상식에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법률 전문가에게 그 법 해석이나 법 적용에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원심 법원도 똑같이 똑똑하고 공부 잘한 판사 3명인데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늘 얘기하지만 원심 법원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법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구별된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조 2항과 관련해서 이게 자꾸 이제 점점점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좀 부담을 느끼는데 그래도 뭐 지금 학부에서 강의해 보신 교수님들이 다 로스쿨생보다 학부생들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립 서비스 아니고 의외로 수준도 높고 진지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은데 막상 들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얘기 가지고 뭐 걱정을 했단 말인가. 1조 2항에서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그 밖에 다른 표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 대법원에서는 1조 2항에서 법률이 변경돼서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조 2항 3항이 이상하게 행위자, 우리가 잠정적으로 범죄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 유리한 것 같잖아요. 심지어 대법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1조 2항이 있지만 1조 2항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해왔던 겁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매우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대법원의 태도였죠. 그러니까 요새 뭐 입법부, 사법부 서로 싸우고 난리고 볼썽사나운데 그러나 입법부는 입법부, 사법부는 사법부, 사법부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자기들이 법률을 새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1조 2항에 대해서는 법관들도 불만이 있었는지 왜 어쨌든 행위시 법률에 따라 범죄이면 처벌해야지 왜 1조 2항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1조 2항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2항에서는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법률이 바뀌어서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형벌로 처벌하라 그랬는데 대법원에서는 1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보겠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1조 2항을 적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겠다. 한마디로 법률이 변경되어서 행위자에게 유리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우리 법원이 그대로 처벌하겠다. 이런 태도를 계속 지켜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학자들로부터는 이론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이른바 법적 견해의 변경이면 처벌하지 않겠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이면 처벌하겠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법적 견해의 변경이라는 거는 그 법률이 폐지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이유가 그동안 이 행위를 처벌하거나 무겁게 처벌한 게 잘못되었다.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법이 바뀐 거면 그 취지를 고려해서 그 뜻을 고려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률은 잘못된 게 없었고 다만 상황이 좀 달라져서 이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하지 않는 이런 경우라면 이건 법이 잘못된 건 아니었으니까 옛날 법에 따라 그대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대법원이 그 뜻이 아무리 옳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대법원의 역할이 아니거든. 그건 입법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대법원이 경우에 따라서 이른바 법적 개념의 법적 어떤 그 개념 내지 관점, 이른바 법률적 반성에 따른 개정이면 1조 2항을 적용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이면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라고 한 두 가지 구별의 두 가지 기준의 출처는 독일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이걸 이른바 동기설이라 동기설. 법률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뭐냐? 법적 견해의 변경. 법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친다. 라는 동기가 있을 수 있고 법률은 잘못된 게 없는데 이 사회 현실이 좀 달라졌다. 이런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처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왔던 건데 그 얘기가 독일의 그 대법원에서 온 거거든요. 이른바 동기설이란 말이. 그런데 이 동기설은 또 독일에서는 한시법 때문에 생겨난 그 이론입니다. 이건 뭐 독일에서는 학설이라고 하기 뭐하게 독일 대법원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그러한 이제 독일의 이론은 한시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한시법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적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은 2027년 뭐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는 한시적인 법률을 한시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또 이제 그 대법원은 예전에 두 가지 한시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이 법은 언제까지만 적용한다라고 직접 정해놓는 경우는 당연히 한시법이지만 그거 말고도 법률의 성격상 일정 기간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법도 한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또 앞으로도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한시적인 법률이 존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바보가 이 법은 한 3년만 적용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다렸다가 폐지되기 직전에 막 위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한시법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들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설이라는 것이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한시법 때문에 생겨난 이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한시법의 개념을 차용해서 원래 의미의 한시법은 아니지만 법의 성격상 한시적인 경우
까지 한시법이라고 했던 거죠. 응?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한시법 개념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이 태도를 바꿨는데 한시법을 원래 의미대로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해서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 이렇게 아예 개념 정의를 판결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50페이지 9번 문단 끝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책을 열심히 읽더라고. 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책에 다 있으니까. 이게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게 형법의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좀 더 폭넓게 더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초적으로 이 책은 좀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시법은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소구표와 다르게 추구표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한자 말이죠. 소구표는 행위 당시에 법령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소급한다 말을 하고요. 추구표는 거꾸로 행위 당시에는 법률이 있었는데 법률이 폐지된 다음에 폐지된 법률이 쫓아와서 적용된다 그래서 추구표거든요. 추라는 게 따를 추자잖아. 추노 아시죠? 추노. 추노 모르시나? 그 배우가 누구야? 탤런트가. 잘생긴 탤런트. 뭐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그 배우가 유명해졌어. 이 추노라는 옛날 드라마 때문에. 저도 재밌게 봤어요. 지금 보면 좀 어설픈 게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아주 재밌었거든. 그 이전의 사극과는 좀 달랐어. 소재도 그렇고 추노꾼이라는 게 있었구나. 예? 추노라는 게 도망간 노비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추노. 그 추자에 그 추자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어져야 될 일인가 이게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건 추구표라는 거는 없어진 법률이 폐지된 법률이 쫓아와서 적용된다 해서 추구표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시법에서는 추구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2027년 6월 달에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2029년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2029년까지 쫓아와서 폐지된 법률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추구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또 찬반이 있습니다. 당연히 추구표를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만 적용된다라고 법이 예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날짜 이후로는 아예 처벌을 못한다 그러면 그 법을 누가 지키겠는가? 그럼 이 법을 지키게 하려면 이 법은 언제까지만 적용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저질러진 행위는 그렇게 정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구표를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뭐 어찌되었든 법률이 폐지된 후에는 그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한시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논의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이론으로서 한시법은 오히려 거꾸로 폐지된 법률의 경우에는 추구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게 1조 2항에서는 법률의 변경으로 폐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선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 1조 2항과 다르게 쫓아와서 처벌하게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구표라는 게 이제 이른바 부정설, 긍정설 등의 논의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법원이 이러한 기존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게 이제 51페이지에 13번 문단 맨 끝에 보면 2022년에 법적 견해의 변경이든 뭐 사실관계의 변화든 1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겠다 또는 가볍게 처벌하겠다라고 1조 2항을 그대로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직접적으로 뭐 판결문에서 동기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뭐 거의 모든 이제 이 판결에 대한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동기설을 폐기했다, 갖다 버렸다 이런 이제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진 상황이긴 한데 이제 2022년 이전에 대법원의 그 태도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의 역할을 넘어섰다. 왜 법을 스스로 창조하는가? 법에서는 이유 없이 예외 없이 처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기들이 예외 조건을 만들어서 처벌하는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1조 2항과 1조 3항은 그 취지, 그 뜻에 찬성하든 아니하든 처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법원이 그 법률의 뜻에 어긋나게 그동안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을 이제 지나간 사안이라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뭐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가 달라지면 이전 판례는 의미가 없으니 다 갖다 버리고 이럴 게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굳이 말하자면 한번 그 돌아보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보는 게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닌데요. 그동안 대법원이 동기서를 적용한 게 왜 잘못됐는가, 그래서 그 잘못됐다는 비판이 왜 타당한가, 그래서 대법원이 바꾼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아까 그 한시법의 추구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시법의 추구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냥 학설로서 긍정설, 부정설 그랬는데요. 독일은 한시법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한시법에 대해서만큼은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또 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안 처분은 소구표가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상황이라 그랬는데 독일은 아예 보안 처분은 소구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 법률로 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한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한시법의 경우에는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것도 법률로 정했습니다. 형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조 1항, 2항, 3항까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보안 처분을 1조 6항이라고 저번에 잠깐 봤잖아요. 독일법의 경우는. 그 4항, 5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독일의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1조 2항, 3항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법률이 변경되면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한다. 근데 그에 대한 예외로 한시법을 정해놨습니다. 한시법은 얘기가 다르다. 한시법도 똑같이 법률이 폐지되고 변경됐다 해서 처벌 안 하면 한시법은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한시법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추구표가 인정된다라고 법률로 정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대법원이 그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시법의 추구표와 관련해서 법률이 독일의 경우는 법률로 정해서 우리나라 1조 2항 3항 같은 게 있는데 한시법은 그렇지 않다는 또 예외. 그러니까 1항에 대한 예외가 2항 3항인데 2항 3항에 대한 또 다른 예외로 한시법만큼은 또 2항 3항과 다르게 법이 폐지된 후에도 처벌한다. 그런 규정을 독일이 두었고 문제는 그러면 독일 연방대법원의 동기설은 뭔가 그 한시법의 경우는 추구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독일 법원의 태도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1조 2항 3항에서 법이 바뀌면 처벌하지 않는다까지밖에 없는데 독일은 법이 바뀌면 처벌하지 않는데 한시법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한시법은 처벌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독일 대법원이 한시법이라도 처벌하지 않는 그 이유로서 동기설을 얘기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처벌하기 위해서 동기설을 적용한 건데 독일에서는 법에서는 처벌해도 된다 그러는데 처벌하지 않으려고 동기설을 적용한 거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이 1조 2항 3항의 그 뜻에 대해서 찬성하든 아니하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던 전반적인 어떤 국가 공권력, 국가 형벌권에 대한 시민의 자유라는 이런 대립되는 개념 속에서 어쨌든 우리 형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 적용자의 역할은 처벌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한시법의 경우는 추구표를 인정해서 법이 폐지된 다음에도 처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법원에서는 그 법률의 예외로서 처벌하지 않는 견해를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법률에서 처벌하지 말라 그러는데 처벌하기 위해서 동기를 보고 처벌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문제, 그냥 간단한 문제는 뭐냐면 동기설을 설령 우리가 긍정하더라도 뭐가 법적 견해의 변경이고 뭐가 사실관계의 변화인지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뭐 좋은 뜻으로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처벌하는 게 정의에 합당하고 뭐 국민 감정에 맞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동이 없을 텐데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과거에는 1차적 비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54페이지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게 2022년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내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 판례 외우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로스쿨 가면 앞으로 2, 3년 내에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완전히 구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고 있으면서. 근데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판례 외우는 게 거의 뭐 공부에 다가 돼가는 상황인데 매우 위험한 거죠. 매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례를 알고 판례를 분석하고 하는 건 이제 AI가 사람의 몇만 배 속도로 해낼 거니까 사람이 며칠 걸릴 거 AI는 한 5분, 10분이면 할 텐데 그 똑똑한 친구들이 로스쿨 가서 판례만 외우고 있으면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그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변화는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아무튼 근데 옛날 시험에서도 이 대법원에서 어떤 경우는 법적 견해의 변경이라고 그랬고 어떤 경우는 사실관계 변화라고 했는지를 찾아내는 시험 문제 이런 게 늘 나와가지고 여기 저는 이제 샘플로 몇 개만 옮겨놨지만 이 판례만큼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법적 견해니까 이렇게 판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헷갈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54페이지에 참조 판례를 보시면 그 이른바 사회관계 변화, 즉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의해서 즉 사회관계, 사실관계 변화 때문에 법령을 개정한 것뿐 이게 그동안의 처벌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한 판례를 한 3개 정도 소개해 놨고요. 그 밑에는 이제 법적 견해의 변경이라 그래서 그동안의 처벌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게 처벌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한 판례, 이렇게 옛날 판례지만 옮겨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적 판례나 견해의 이해를 위해서 86도 4.2를 보면은 86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고시사항으로 운전자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개정하면서 부당요금 징수를 준수사항에서 뺐거든요. 좀 이상하죠? 택시기사가 부당하게 요금 징수하는 걸 왜 준수사항에서 뺐지? 그러면 이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해도 된다는 소린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만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부당요금을 그러니까 부당하게 돈을 받는 기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굳이 필요 없겠다 해서 고시사항에서 뺀 거예요. 요즘 택시 타면 좋잖아요, 그죠? 저는 시골 사니까 옛날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면 막 돈 더 받고 그랬거든, 이유도 없이. 막 따불따불 이랬잖아. 막 종로나 어디 강남역에서 막 따불, 그것도 안 되면 따불, 그래도 안 되면 집에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승차 거부하면 또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징계,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이른바 미터기, 계산 요금대로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리 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 하면 미리 계산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당요금 징수할 일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으니 굳이 준수사항 그래가지고 부당하게 요금 징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써놔도 되겠다 해서 폐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시사항도 아까 얘기한 일종의 이제 규칙이나 예규처럼 넓은 의미의 법률인데, 이게 변경되기 전에, 이 고시사항이 바뀌기 전에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사람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을 유죄라고 해야 되는가, 무죄라고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부당요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견해가 바뀐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벌하겠다 해서 유죄가 된 사건인데요. 그 밑에 보면 2003년도 사건을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원동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원동기가 뭘까요? 원동기가 이것도 이제 뜻밖의 아주 한자말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평소 안 쓰는 말 원동기 그러니까 이 원동기가 모터예요. 모터. 요새 전기 자전거도 있죠. 그것도 원동기 장착 어쩌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터를 원동기라고 부르거든. 엔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 얘기 뭐냐면 자동차 폐차할 때 일부 부품을 재활용해도 됐거든요. 근데 엔진은 안 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엔진은 재활용 엔진을 쓰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차가 서면 요즘
여러분에게 자꾸 옛날 얘기하려니까. 옛날에 우리 농담으로 뭐 차가 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바닥에 꺼져가지고, 바닥에 툭 떨어져가지고 차가 못 다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좀 부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엔진을, 그 폐차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엔진을 버리는 게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엔진도 재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법이 바뀌기 전에 어떤 업자가 폐차장에서 엔진을 재활용한다고 해갖고 재판매하거나 이랬거든. 그러면 이 경우 어쨌든 법이 바뀌기 전에 시행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처벌할 수 있는가? 인데 이거는 또 법적 견해의 변경이래. 그동안 그 엔진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한 게 잘못된 거였다. 그러니까 이건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결론만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하면 뭐 뭔 차이가 있을까? 이게 애매한 거죠. 더 애매한 거는 이 이천도 764 사건은 술집 영업 시간을 12시로 제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 법적 견해 변경 이천도 똑같은 2000년인데 이거는 이제 숙박업소에서 그 청소년끼리만 숙박하는 게 금지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집 영업 시간을 넘겨서 영업한 거를 처벌하는 거는 여전히 처벌해도 된다. 그런데 청소년들끼리만 숙박업소에 숙박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처벌하지 않기로 했으니 처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술집 영업 시간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이고 청소년의 숙박은 법적 견해의 변경이다 이거거든요. 이 역시 결론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결론을 몰랐다면 이건 그야말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소비를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12시까지만 술집 영업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끼리 그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걸 이제 청소년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숙박업자를 처벌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성인 인솔자가 있을 때만 청소년들끼리 숙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현실에 안 맞다 해서 바꿨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건 계속 처벌하고 어떤 건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의 불명확함이 1차적으로 지적된 거였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동기설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1조 2항에서는 특별한 예외나 이런 언급 없이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그냥 법이 바뀌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1조 2항을 가끔 적용하지 않고 대법원이 처벌한 예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른바 동기설이었다. 근데 이 동기설은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견해의 변경이냐 사실관계의 변화냐라는 그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기준이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동기설이 출발한 일과는 다르게 대법원이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게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적용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2022년도에 대법원이 그러한 비판을 수용해서 판례를 바꿨습니다. 전원합의체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유권 해석, 무권 해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권 해석은 법원이 또는 정부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석을 하는 것을 유권 해석이라 그랬는데 무권 해석은 이제 학설이나 이론에서 주장되는 이론 해석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날 이제 법률 교육의 상당 부분이 판례만 공부한다 해서 무권 해석은 의미가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유권 해석인 판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검토와 분석과 비판이 있을 때 판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법률가 일이라는 것도 판례대로만 따라 한다면 법률가들 일 스스로를 줄이는 거거든요. 판례와 다른 주장을 계속해서 판례를 바꾸도록 하는 것도 물론 모든 판례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무조건 덤비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바꾸도록 해야만 법률가의 일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변호사들이 꽤 있습니다. 과거 판례가 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판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서 판례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2022년도 사건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판결문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판례 변경을 하면서도
판례 변경을 하면서도 대법원은 여전히 또 미련이 남았는지 이제 동기설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도 1조 2항을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1조행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변경일 때에 한정해서 1조 2항을 적용하겠다. 이건 근데 이미 예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소년법이 바뀐 것은 1조 2항과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1항이나 2항과는. 이제 그 맥락에서 비슷한 얘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2년 대법원 그 판결 이후에 이미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이 한 번 발생했어요. 법무사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법무사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했을 때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법무사법까지 얘기하면 뭐 좀 심하죠. 좀 지나치죠.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주 줄여서 얘기하자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그 법상의 일이 있는데 그걸 넘어섰을 때 이제 처벌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늘렸어요. 근데 이제 바뀌기 전에 법무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는 처벌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법무사법의 변경은 이제 새로운 판례가 말하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변경이 아니고 아까 소년법 변경과 유사한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예외, 그러니까 1조 2항을 이제 그대로 적용하겠지만 이른바 동기설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은 형사법적인 법률의 변경이다.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뭐 얼마 정도 가능한 예외이긴 한데 뭐 거기에서도 또 다시 해석의 문제는 계속 발생할 테니까 조금 명확한 해결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예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한시법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시법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일도 없기 때문에 이 예외가 갖는 현실적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한시법은 우리가 여전히 처벌하겠다는 말을 대법원이 해도 되겠는가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은 한시법의 경우는 형법 1조 4항에서 한시법은 예외다라고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대법원이 한시법은 우리가 여전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법원이 좀 정신 못 차리는 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대법원장이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법원장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점점 그래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과거 저는 이제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법률에 대한 판단이나 그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대법원이 좀 무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법원의 이른바 법창조 역할 이런 말이 있어요. 법원은 법률이 있는 그대로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법원이 법률을 좀 보충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법률을 만들어가면서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주제는 굉장히 꼭 형법 아니라 여러 법에 또 여러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법률이 정해진 대로만 하고 조금 더 어떤 그 재량이나 권한에 따라서 법률을 좀 보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예 허용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어느 정도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 자체도 법학에서 중요한 하나의 연구 주제입니다. 실무적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적어도 죄형법정주의 관련해서 법률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법원이 법 해석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성향이 더 컸었고 그게 이제 1조 2항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고 안 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건 바뀌었기 때문에 한 90% 이상은 바뀐 거죠. 근데 여전히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책에 다 겨정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거기 오늘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그럴 리 없겠지만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 판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날도 굳은데 직접 오셔서 수업하신 분들 뭐 온라인에서 열심히 수업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중간에 이상한 짓 한 사람 빼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네.